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현대차 공장을 통째로 빼앗아갔기 때문인데요. 수조 원짜리 최신 설비, 로봇라인, 공장 부지까지 헐값에 빼앗아갔습니다. 현대차는 피눈물을 흘리며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 고위 관료는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차를 찍어낼 수 있어요. 중국도 한편이었죠. 부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생산한 차는 영하 20도에서 시동조차 안 걸렸고 도로 위에 신차가 버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그 잘난 러시아 관료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소름 돋는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르 말로프입니다. 러시아 연방산업통상부에서 자동차 산업 전략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모스크바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청사 6층 회의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붉은 그래프가 가득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생산량은 바닥을 찍었고 수출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남아있는 현대차 공장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기계는 그대로, 로봇 설비도 멀쩡하고 건물은 손도 안 댄 상태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업은 장비로 복원된다. 이건 제가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어요. 소련 시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서방의 기술 없이도 해냈죠. 지금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제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대차 공장 인수 전략 승인 문서였죠. 펜을 들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서명을 마친 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죠. 이 공장만 손에 넣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문 사이로 젊은 실무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산업분석과 소속의 막내였죠.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내일 브리핑 자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쉽게 물러나지 않더군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며 물었죠. 할 말 있으면 해. 그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은 가져올 수 있어도 신뢰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 어린 친구가 뭘 안다고. 저는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소련 시절 얘기 들어봤나?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서방 기술 없이 우주에 사람을 보냈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산업을 일으켰지. 신뢰. 그런 건 결과가 만드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실무관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공장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채우면 되는 거야. 그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잠깐 맴돌았지만 저는 곧 털어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다음 날 아침 규제 강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규제 강화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산업통상부 간부들과 법률 자문단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저는 맨 앞자리에서 준비된 문서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세금 인상, 인증 절차 강화, 현지 부품 사용 의무 비율 상향. 모두 합법적인 정책이었어요. 누가 봐도 국내 산업 보호 명목이었죠. 저는 회의 내내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도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비공개 문건을 검토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자발적 철수 유도.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충돌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을 강제로 내쫓으면 국제사회가 시끄러워지죠. 하지만 스스로 떠나게 만들면 우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가 가동률을 줄이기 시작했다고요. 생산 라인 절반을 멈췄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대로군.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는 그쪽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죠. 조만간 그들이 먼저 손을 들 거라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 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물밀듯 쏟아졌죠. 며칠 사이에 러시아는 국제금융망에서 차단됐습니다. 수출입이 막히고 물류가 끊겼어요. 현대차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한국에서 오던 부품선이 항구에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주변에서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오히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이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어요. 지금이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간부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현대차가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압박하면 공장을 넘겨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걱정되지 않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회의는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국유화 압박을 공식화하기로 했죠. 며칠 뒤 최후 통첩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공장을 넘기거나 강제 몰수를 감수하거나.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최후 통첩이 전달된 날, 저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은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협상은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현대차 측 실무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갔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습니다. 강탈당하느냐, 헐값에 넘기고 빠지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상징적인 수준이었어요. 공장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됐죠.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며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우월감이 묻어났을 겁니다. 현대차 측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서명했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공장, 설비, 로봇라인까지 전부 우리 것이 됐습니다.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서방 기업을 무릎 꿇린 거였어요. 역사에 남을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마무리된 다음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러시아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러시아 국기가 펄럭이던 날, 저는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로봇팔들이 눈에 들어왔죠. 현대차가 남기고 간 설비였습니다. 저는 그 기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이 모든 게 우리 것이었습니다. 재가동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창고에 남아있던 부품들을 전부 긁어모았죠. 엔진, 변속기, 전자장치까지. 생각보다 물량이 있었어요. 석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출고일이 왔습니다. 국영방송 카메라가 공장 앞에 줄지어 섰죠. 저는 양복깃을 매만지며 연단에 올랐습니다. 새 차 한 대가 생산 라인 끝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죠. 한국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러시아는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날 뉴스 헤드라인은 화려했어요. 러시아 자동차의 귀환, 자립산업의 승리. 저는 기사를 읽으며 도취감에 빠져들었죠. 해낸 거였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우리는 차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3주 뒤 생산 총괄 이반 페도로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문님, 재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바닥난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페도로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는 숫자를 읊었습니다. 엔진 부품 2주치, 변속기 열흘치, 전자제어 장치는 거의 없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죠. 저는 곧바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은 막혔고 한국은 끊겼어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죠. 중국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베이징에서 사람이 날아왔습니다. 중국 자동차 부품 대기업의 유라시아 총괄 대표 장웨이였죠.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어려운 시기에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눈썹이 찌푸려졌죠.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품질 보증 조항은 애매했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했어요. 장웨이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과도기일 뿐이라고. 한 달 뒤 중국 부품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품질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품질 테스트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량률이 예상치의 3배였어요. 전자제어 장치 오작동, 배선 접촉 불량, 엔진 마운트 흔들림. 빨간 글씨가 보고서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저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페도로프에게 지시했습니다. 출고 가능한 차량만 골라서 내보내라고요.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차는 계속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어요. 도색도 깔끔했고 외관도 나무랄 데 없었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혹한이 찾아오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이 안 걸린다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영하 20도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고 히터가 작동하지 않았죠. 경고등이 켜진 채 출고된 차량도 있었어요. 안전 옵션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빠져 있었습니다. 내부 보고서가 제 책상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서랍 깊숙이 넣었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과도기야. 곧 안정된다.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탐사보도팀에서 공장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취재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단, 지정된 구역만 촬영하라는 조건을 달았죠. 하지만 그게 실수였어요. 일주일 뒤 드미트리 소콜로프라는 기자가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산업 전문 탐사 기자였죠. 그는 공장 안이 아니라 바깥을 파헤쳤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혹한 속에서 멈춰선 차량들,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도로 위에 버려진 신차들. 카메라는 보닛을 열어 녹슨 배선을 비췄습니다. 안전 에어백이 빠진 핸들도 클로즈업 됐죠. 소비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3천만 원 주고 산 차가 한 달 만에 고장났어요.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 부품이 없대요.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저는 사무실에서 영상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습니다. 자립산업의 승리라던 헤드라인이 사라졌어요. 대신 품질 붕괴, 소비자 기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자꾸만 되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관실이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로프,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관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죠. 해명 자료 준비해. 내일 오전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이제 내부에서도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웨이였죠.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음 분기부터 단가를 20% 인상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할 수가 없었죠. 양쪽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책임 추궁,
밖에서는 가격 압박.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현대차에 연락을 넣었죠. 조건을 완화하겠다. 재진입을 고려해달라. 굴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았죠. 침묵은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일함을 열고 또 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채널도 비공식 채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침묵이 거절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일주일 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부품이 없어서 라인을 돌릴 수가 없었죠. 페도로프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서 희망이 사라져 있었어요. 국영은행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답은 거절이었죠. 담당자는 서류 뒤에 숨어서 말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내부 회의는 전쟁터가 됐어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만 오갔죠.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때 영웅처럼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불빛이 보였죠. 손에는 공장 현황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공장을 가졌다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걸요. 껍데기만 남은 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때 서랍 안에서 오래된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건 2년 전 결제 문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어요. 손끝이 떨렸죠.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펼쳐졌습니다. 현대차 공장 인수 전략 승인 문서. 제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서 한쪽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시했던 것이었죠. 공장은 가져올 수 있어도 신뢰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실무관이 남겼던 경고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질 정도로 여러 번 읽었죠.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왜 헐값에 공장을 넘겼을까요? 저는 그때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그들은 패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 없는 국가에 남을 위험을 제거한 거였죠. 공장은 껍데기였습니다. 진짜 가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기술 인력, 그리고 신뢰였어요. 그것들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았죠.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공장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미래를 잃은 거였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46해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무력감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파묻힌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긴 밤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산업포럼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국제산업포럼은 두바이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참석을 결정했어요.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포럼 둘째 날, 자동차 산업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죠.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화면 속 공장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로봇 팔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죠. 차 한 대가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분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어요. 현대차는 완전 무인화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죠. 객석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죠. 기술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숙련된 인력, 협력사와의 신뢰, 끊어지지 않는 공급망.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공장만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놓쳤죠. 세션이 끝난 뒤 저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죠.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이 섰어요. 숨길 게 아니라 인정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만류했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장관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공식 석상에서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장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어갔죠.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장관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산업 정책 발표회에서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그날이 왔습니다. 강당에는 기자들과 관료들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섰죠.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르 말로프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가지면 산업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공장은 빼앗을 수 있어도 신뢰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기계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말을 마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연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숨기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는데 밤새가 걸렸습니다. 새벽녘에야 마침표를 찍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죠. 문득 두바이에서 봤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공장. 한밤중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그곳. 로봇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차가 쏟아져 나오던 광경이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리 공장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곳은 어둠 속에 잠겨 있겠죠. 생산 라인은 멈춰 있고 로봇팔들은 녹슬어가고 있을 겁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숨소리가 없어요. 공장은 남았지만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러시아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 전망이라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무슨 전망이 있을까요? 한국은 우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떠났죠. 그리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공장을 헐값에 넘기고도 아무렇지 않게 더 큰 미래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멀리서 새가 울었죠. 신뢰는 국가의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제 발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